안녕하세요. MBN 시사경제 이성대입니다. 기분 좋은 봄날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요. 요즘에는 좀 무언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활력이 막 솟는 그런 이제 봄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시는 일에 좀 더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기분 전환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MBN 시사경제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MBN 시사경제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속 나오셔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가 문화계의 창조경제의 주역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사장이시고요. 그리고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회장이신 고학찬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술의 전당 사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학찬 사장께서는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극작가 겸임 교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 겸임 교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대에서 석좌 교수를 하셨고, 삼성영상사업단 방송총괄 국장으로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봄인데 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바쁘시지 않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우리 음악 분수가 지금 새로 시작했어요. 음악 분수. 네, 예. 그래가지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는 분도 많지만 네네. 그 전당에 놀러 오는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면산이 네. 꽃이 피어가지고요. 아주 볼만합니다. 네. 이 봄날. 가끔 오세요, 우리 전당에? 저는 지나가다만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가끔 들어와서 좀 매상도 올려주시고 그러겠어야지. 알겠습니다. 꼭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진행할 내일경제TV 한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경제TV 기자 한입니다. 네, 오늘 MBN 시사경제 특별 초대석 시간에는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 모시고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BN 시사경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BN 시사경제 특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처음 뵀을 때 예술의 전당 사장이신지 딱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고전 클래식 그 작곡가 베토벤이라든가 그런 작곡가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지금의 모습과 예술의 전당의 그 사장 대표의 그런 모습과 어떻게 보면 잘 매치가 되는 거죠? 요즘 제가 별명이 많습니다. 그러세요? 별명이 많은데 네. 요즘 제가 뭐로 불리우냐 하면 고토벤이라고 불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재작년에 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오더니 네. 당신은 한국에서 온 동양에서 온 베토벤 같이 생겼다고 말해. 그렇게 하더니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 같은 네. 사람이 아니야 아인슈타인 닮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이 겉모습이 좀 그렇게 보이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의 영향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이 곱슬머리가 돼서. 네. 아주 너무 부럽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머리 네. 멋있으신데 뭐. 저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그 호가 있으세요. 네. 달파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런 의미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 25가지 직업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아, 네. 근데 직업이 바뀔 때마다 그 별명이 붙고 네. 또 이름이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달파고가 됐습니다. 그 알파고가 아니고 달파고. 예. 제가 요즘 그 영문서예를 시작했어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서예를 영문으로 씁니다. 근데 그 호를 지어라 그래서 달파라고 지었는데 도달할 달에다가 파도 파자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달파고가 돼요. 네. 그리고 성을 앞에 붙이면 고달파가 됩니다. 혹시 파도가 도달한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무슨 예, 예. 뜻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파도가 도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파도가 도달한 파도가 해안가. 멀리 네. 먼 바다에서 파도가 쳐오죠. 그럼 어디에 닿습니까? 땅에. 해안선에 해안선, 와서 예. 닿지. 맞습니다. 그게 파도가 도달하는데 제가는 고향이 제주도가 돼서 네. 그 파도가 도달하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달파라고 이름을 호를 지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달파라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주변에서 저는 이제 네. 그래요. 내 친구들이 그냥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네. 굳이 왜 그렇게 고달프게 자꾸 남들이 안 해본 일, 네.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저는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주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제 본래 호기심이 많아서 네. 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만은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 좀 안정된 네, 그런 네, 네. 생활을 해줬어야 되는데 밤낮 보따리 싸야 되니까 야 뉴욕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뭐 하와이로 가자, 방송하자, 뭐 장사하자. 네. 제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일에 욕심이 많아서 네. 그 때문에 가족들이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고달픈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고달프죠. 그러셨군요. 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보통 우리 네. 예술전당에는 사장님이 오시면 그냥 전에 하던 거로 이렇게 어느 정도 네, 네, 좀 네,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성격이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해요. 이것저것 자꾸 하니까 네. 제가 고달픈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죠. 네. 근데 왜 그 예술의 전당 사장님이 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죠? 그래요? 그런 이제 궁금증, 호기심, 네. 그리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요.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직장까지 오는 동안에 네. 사람들은 내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뭘 봤느냐? 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세상을 호기심 있게 보면 음, 저는 극작가 교수할 때 학생들한테 어떤 숙제를 준지 아십니까? 압구정역 3번 출구 계단 위에 어떤 거지가 누워있다. 네. 사실입니다. 지금도 누워있을 거예요. 그 거지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느냐? 점심은 누구랑 같이 먹는 줄 아느냐? 무엇을 먹는 줄 아느냐? 퇴근은 몇 시에 하고 퇴근할 때는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지 아느냐? 네.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어. 호기심이 없어요. 좋은 극작가가 되려면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거린에게 관심을 가져서 호기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안 본 것을 보게 돼요. 남들이 표현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예술의 장르는 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네. 뭐 예술가가 뭐 본래 저는 뭐 공연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전 연극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네. 모든 소리, 모든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밤에 개구리가 울잖아요. 저는 지금 대화에 살고 있는데 문 열면 개구리가 울어요. 네. 어떤 개구리가 우는지 아십니까? 밤에?
청개구리? 아니요, 모르죠. 네. 개구리가 밤에 왜 우나요? 심심해서 우나요? 글쎄요. 비가 그걸 오나요?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야 돼. 어, 왜 개구리가 울까? 네. 낮에는 별로 안 울다가 밤만 되면 개구리가 울어. 어, 제주도 민요에, 저거 고향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 민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영나영. 제주도 사람은 개구리가 왜 우는지 알아요. 너영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상사랑 이로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모릅니다. 다음에 새가 우는데 네. 새도 울고 개구리도 우는데 새는 아침에 우는 새는 왜 우는지 아세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아, 근데 저녁에 우는 새는 임그리워 운다. 네. 밤에 우는 새, 밤에 우는 개구리는 전부 순놈이 옵니다. 외로운 거예요. 아, 외로워서. 짝을 찾으려고 있는 목청을 다 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누가 우는지, 왜 우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무궁무진한 노래가 나오고 노랫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상당히 그 재밌는 오늘 네. 그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래를 네. 잠깐 불러주셨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네. 역시 예술의 전당 사장을 하려면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재능이 출중해야 되나 이런 저는요. 생각도 듭니다. 음악 전공은 아닌데 네.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제가 딸이 셋인데요. 저희 집도 딸이 셋이. 그래요? 아, 네. 딸부자시네. 제 딸 셋하고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딸아이들이 나랑 같이 안 가겠대. 왜요? 나보다 먼저 가래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빠랑 가기 싫은데 아빠가 길에서 노래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된 사람 아닌가? 창피하다는 거 어렸을 때. 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골목길 딱 돌아서면 노래를 해요. 누가 노래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학찬이가 오는구나 다 할 정도로. 전 뭐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부르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뭐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 요즘 그 예술의 전당이 이제 봄이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뭐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예. 연간으로요. 네. 그냥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또 그냥 놀러 오는 사람, 네. 다 합해서 한 500만 명이 옵니다. 와, 그때 그 500만 명 중에서 네. 한 300만 명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관람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을 좀 할 텐데, 네.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전당 사장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230만 명이었는데 유료 관객이 한 70만 명이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와, 그럼 성장률이 꽤 되네요. 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이 공연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메르스다, 또 재작년에 그러네요. 네. 세월호다 해서 어려웠는데 예술의 전당은 그래도 꾸준히 관람객이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그 비결이 있나요? 그 비결은 이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하면 조금 분통이 높았어요. 보통 사람 네. 그렇죠. 전당 그러면 선뜻 들어오기가 어려운 왜? 클래식은 좀 무지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네, 그렇죠. 어렵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죠. 예. 보통 대중음악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좀 비싸요. 그렇죠. 가격도 좀. 네. 웬만한 뭐 해외 오케스트라 오면 뭐 30만 원, 40만 원 줘야 돼. 어떤 거는. 네. 오페라도 20만 원 이상. 15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려오면요. 밤 8시 공연인데 하룻밤 자고 가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 문턱을 좀 낮췄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낮췄느냐 그건 나중에 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문턱을 낮춰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전당에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야구장에 뭐 한 2, 3만 명 정도 모인다고 이렇게 봤을 때 예술의 전당 아까 뭐 하루에 연간으로 봤을 때 한 500만 명 정도면 일평균으로 그래도 한 15,000명 이상씩은 이제 오는 건데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의 사이즈는요, 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양에서는 가장 공간으로 보면 가장 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만 해도 오페라 극장, 토월 극장, 연극이나 그 뮤지컬 할 수 있는 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당에 가면 2,500석 정도의 콘서트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600석 규모의 체험버홀이 있고, 그다음에 300석 규모의 리사이틀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만 6개가 있고, 그 매일 다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한가람 미술관이 1관, 2관 해서 7관까지 있고요. 디자인 미술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리노베이션해서 재경한 서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당과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신세계 야외 음악당이 있고, 그래서 하루에 뭐 그 정도 15,000명이 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를 뭐 뉴스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사회가 좀 각박하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정말로 이제 난폭운전이라든가 뭐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이해를 안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마음에 힐링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예술이 우리 마음에 이런 힐링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마음이 좀 뭐랄까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기가 좋아져서 먹기는 잘 먹습니다. 맛있는 거 잘 먹습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마음의 양식을 먹진 않아요. 마음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이 있어요. 마음의 양식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죠. 그 마음의 양식이 뭐냐?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오페라를 감상하고 그림을 감상하고 시를 읽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마음의 양식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 우리가 예술 치료라고도 합니다만은 예술이 이 각박한 사회, 이 말하자면 상처 입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 같은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인식이 문화에는 좀 큰 돈을 지출하기는 꺼려하는 게 좀 있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술의 전당하면 또 값도 비싸고 하니까 좀 더 어렵게 느끼고 가기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예술의 전당의 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마 이게 또 사장님이 예술의 전당 사장을 3년 연속 연임할 수 있었던 또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 여러 가지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상화 사업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전당 사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더니 반대가 심했어요. 공연예술계가 반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거 왜 하냐 이겁니다. 왜? 공연은 공연장에서 봐야지. 이걸 왜 영상화 해가지고 스크린을 통해서 하려면 누가 비싼 돈 주고 공연장을 찾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만약에 영상화 사업을 해서 오페라 관객이 줄어들면 안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예산 별로 책정도 안 해주고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후원회 찾아다니면서 이래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왜냐? 국립오페라단이 정부 예산 15억 들여서 오페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하잖아요. 3일 합니다. 3일. 관객 5,000명 봅니다. 그거 뜯어버려요. 제가 그것을 한 1억만 더 들여서 이걸 영상화해서
그야말로 고화질, 고음질로 영상화해가지고 네. 전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오페라를 보게 합시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시골에서 네. 멀리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고 네. 직접 본 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봤죠. 통해서. 예. 야, 내가 평생 한 번 꼭 보고 음. 와야 되겠다. 네. 네. 예매가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페라 인구를 늘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화 사업이 상당히 큰 효과를 받습니다. 저 울릉도에 사는 어떤 소녀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전당 사장님에게. 오. 작년에 그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네네. 발레 공연을 우리가 영상화해서 네. 울릉도 군민회관 조그마한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발레를 처음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저도 발레리네가 되고 싶어요.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 찾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백령도 저 전방에 사는, 전방에서 국방 임무를 다하는 우리 군인들도 찾아가고, 네. 땅끝마을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도 나갑니다. 아, 해외도요? 작년에 9개 나라에 가서 상영했습니다. 해외에 지금 700만 명의 우리 교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문화원들이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영상화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이 사업은 확장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외에 네. 뭐 가곡의 밤, 가곡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느 방송국도 가곡 프로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네. 뭐 라디오에서 FM에서 한두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동요. 아, 동요. 요즘 어린아이들 동요 부릅니까? 다 뭐 대중가요 가요. 부르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그렇죠. 네. 걸그룹 흉내 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클래식은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쉬운 동요부터 해야 돼요. 동요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동요가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어린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곡을 부르고 지금 세계적으로요 가곡이 없어져 버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다 그 나라에 가곡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그래서 그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무료로 5월 달에는 5월 셋째 주까지 네. 토요일 날 밤에 무료로 동요 콘서트를 하고요. 어. 8월 달에 가면 한여름 밤에 예술전당 야외 무대에서 4번 가곡의 밤을 무료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네. 부담 없이 와서 그렇죠. 마당에서 네. 가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문턱을 낮추는 일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원제를 많이 신설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노인네분들 어디 갑니까? 전부 지하철에 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도 뭐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전화하면 전부 산에 가 있어요. 전부 산악인이 됐어요. 산악인이. 네.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은 산악인이 됐어요. 네. 노인네들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노인 세대들. 그분들도 좀 고상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블 회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70세 이상은 누구든지 무료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네. 공연 한 40% 네. 할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에 들어오셔서 아카데미 수강을 하시면 30%또 깎아주기도 하고. 그런 게 다 노인네들은 어휴 그거 비싼데 어떻게 가. 이제는 70세 이상 노블 회원이 4천 몇 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 비싸지 않습니까? 오페라 비싸서 못 와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 리허설 때 대학교에서 오페라를 전공한다든지
예술을 전공한다든지 한 학생들을 초청을 해요. 무료 공연, 무료로 보게 합니다. 드레스 다 입고 네. 제대로 연습하는 거니까 마지막 연습을 네. 우리가 개방합니다. 할 수 있게. 예. 네. 그건 공부가 더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 전공하는 학생들 그 많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마지막 최종 리허설에 연출자가 조명이 너무 밝아 좀 죽여주세요. 예? 예. 의상 저거 안 되겠는데 의상을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출자의 지시를 보면서 최종 리허설을 보면 상당한 공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전당의 문턱을 낮춰서 네. 많은 학생들, 노년층들이 전당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한 문턱을 낮춘 일들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 오시고 나서 3년 동안 상당히 그 많은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문턱을 낮췄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생각하면 항상 좀 비싼,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던 비싼 문턱, 예, 비싸고 그냥 뭔가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각박한 시대에 이런 예술이 상당히 우리한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거기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네. 지난번에 그 육군사관학교 예. 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니 문화 휴가제를 좀 합시다. 지금 군인들이 60만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인 가서 3년 동안은 문화하고 담을 쌓고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네. 군대 내에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네. 왜? 그건 뭐냐? 마음이 거칠어지니까 그래요. 화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4번 정도는 네. 휴가증을 해서 문화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예술전당에 오면 휴가증을 가지고 반액으로 해서 최소한도 1년에 4번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오페라를 본다든지 미술 감상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 젊은이들이 결국 군대 시절에 그 봤던 그 기억 때문에 제대한 다음에도 그렇죠. 우리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관객을 넓히는 일은 관객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뭐 해놓고 뭐 돈 있는 사람 오셔 이게 아니고 네. 보고 싶은 사람 오셔 이게 아니고 관객을 우리가 찾아놔야 됩니다. 그게 제가 그 국방부에다가 제안한 그 문화휴가제입니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하길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그 여성가족부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붕괴돼서 어린아이들이 길을 헤매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가족의 문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 붕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붕괴된 다음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가정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이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가족끼리 손잡고 아이 손잡고 엄마 아빠가 전당에 와야 돼요.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원제를 신설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 회원 하면 뭐 1년에 한 10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도 해주고 뭐 주차장도 공짜로 쓰게 하고 하지만 만약에 두 가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왔다 그러면 반액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가족 그 할인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예술의 전당은요 혼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친구들하고 오든지 대개 가족들이 옵니다. 부부 동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전당에 오면 가족이 화목해져요. 그러네요. 네. 아주 너무 아니요. PR 많이 한 거 아닌가 네? 모르겠네. 아니,
우리가 사회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막 이렇게 그 마음 아픈 그런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느끼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꼭 PR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예를 하나, 외국 예를 하나 들을게요. 네. 베네수엘라예요. 네.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엘 시스테마. 그건 뭐 어떤 조직이냐 하면 어떤 기관이냐 하면요. 이 문제 아들, 문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네. 음악 공부를 시킵니다. 어, 작년에 LA 필하모닉이 우리 전당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누다멜이라는 지휘자가 바로 그 엘 시스테마 출신입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 네. 분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뺏고 하는 그 문제의 아들 손에 예, 칼 대신에 지휘봉을 쥐어주는 거죠. 그 에너지를 말이죠. 음악으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세계적인 음악까지 나오잖아요. 그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의 모든 장르는요. 그렇게 황폐한 마음을 부드럽고 곱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상당히 재밌는 이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직업이 여태까지 뭐 한 25개 이상 이렇게 많다고 많이 경험을 해보셨는데 이런 경험들이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그 사장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괴로운 경험까지도 네. 슬픈 추억까지도 현재의 자기 자산입니다. 전당 사장으로 와서 우리 예술전당 안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기 자체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어렵게 살 때 식당 매니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식당에 대해서는 아주 화난 거죠. 제가 식당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벌써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눈에 띕니다. 네. 그거는 제가 25가지 수많은 직업을 거쳐오면서 얻어진 남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끔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울예술대학에서 극작과 겸임교수 할 때 어느 날 내가 그 숙제를 내줬어요. 어느 연극에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한번 써와라. 각자가.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기가 막히게 써왔어. 그야말로 실감나게 썼어.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나?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는 도망가고 싶었대. 그런데 작가에게는 그 슬픈 그런 경험이 큰 재산입니다. 남들이 쓰지 못하는 걸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5가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해온 모든 것들, 더군다나 우리 예술의 전당은 어떤 한 장르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미술과 음악과 연극과 뭐 서예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작가 생활도 했고 PD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그 균형 감각,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고 경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다른 질문도 또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예술의 전당이 그 회사 경영 마인드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예술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예술은 경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노래를 했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 그렸습니다. 배고파서 커피숍에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담배 은종이 뒤에다가 그림 그려서 겨우 빠져나온 그런 가난한 시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술은 경영의 이론을 그때까지만 해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술을 경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냈어요. 순수성을 이렇게 훼손하냐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예술이 하나의 산업으로 그렇죠. 요즘에.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문화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 나가서 무슨 CD 한 장 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K-팝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다 좋아합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그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클래식이건 대중음악이건 미술이건 뭐건 간에 문화가 반드시 융합이 되지 않으면 요즘 얘기하는 창조 경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차를 사러 갈 때 성능 보고 삽니까? 옛날에 차 살 때요. 차 운전해보고 와서 샀습니다. 지금은 성능이 다 좋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차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야 멋있다. 멋있다 하는 차를 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멋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문화의 예술입니다. 그게 시각적인 디자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문화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돼요. 문화 손잡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영의 이론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물론 두 가지 추력이 있습니다. 문화와 문화 산업의 차이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보다는 우리 마음의 양식을 주는 그야말로 누리는 느끼는 그건 정부가 예산을 통해 그쪽에 써서 우리 고전 무슨 전통 문화 같은 거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문화 논리로 그건 보존해 나갈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금 하되 그것을 강한 융합의 어떤 그 작용을 넣어서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은 반드시 경제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문화가 돈 되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로봇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나오면요.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외우고 자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네? 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일주일에 3일 노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이 하고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3일 놀고 나흘을 놀게 되면요. 그 나흘 동안 뭘로 메꿉니까?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집중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겁니다. 네,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갈수록 진짜 문화의 파급력이 중요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문화 융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또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기업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료로 이래 예술의 전당 공연을 관람하게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예술에 대한 역할을 사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문화예술은 그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해방 이후에 100% 정부 주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 개인 기업, 기업, 민간들끼리 문화예술을 서로 돕고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회사의 상품이 많이 팔리고
그러한 아주 순환이 잘 되는 민간끼리 그렇게 돼야지만이 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전통 문화라든지 순수 문화 같은 것은 정부 예산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민간끼리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전 미국에서 15년 살았습니다만 미국의 대부분의 극장이나 대부분의 미술관 가면요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내서 미술관을 짓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모르지만 지금 메세나 운동 같은 게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민간인들이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고 그래서 문화예술이 정부의 그 컨트롤에 있다기보다는 민간인들끼리 서로 돕는 그런 자율적인 그러한 그 순환이 이루어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사회 환원이라고 그러죠. 기업의 이제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기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한 그런 사회 환원이 꼭 필요한 그런 지금 현재 문화에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뭐 지났어요?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예. 뭐 다른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낼 질문 이제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러면 예술의 전당 지금 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혹시 목표를 갖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연임을 한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문화예술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년 또는 3년 정도에서 이제 사장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거 가지고 또 뭐 시도하다가 또 바뀌고 지속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임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조그만 그 계기가 지속적인 발전에 조그마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벌써 다른 그 문화단체 뭐 기관장들도 저한테 저도 열심히 하면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가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 전당 차원에서 보면 전당이 지금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후년이면 30년입니다. 그래서 전당이 걸어온 30년을 정리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무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공연들도 한번 돌아봐서 총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올 3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 모든 직원들이 지금 그 30주년을 어떻게 뜻깊게 보내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그 30주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온 과거를 이제 좀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그 예술의 전당을 이제 방문하실 많은 분들께 이제 내외경제 TV를 통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이 된 다음에 가장 그 곤란했던 것이 뭐냐면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야, 그럼 공짜표 없냐? 그렇게 물어봐요. 또 가난한 친구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인데도 문화는 그냥 공짜로 생각해요. 공짜표 하나 생기면 한번 가보는 것. 시간이 많이 남을 때 한번 가보는 것. 근데 문화는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은 끼니 때마다 안 걸고 잘 먹잖아요. 마음의 양식도 끼니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예술전당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고마운 분들인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의 양식을 좀 얻고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맘 변치 않고 늘 찾아주시는 걸 전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MBN 시사경제 15번째 시간에는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 그 많은 사람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아까 문턱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문턱이 낮아져서 요즘에 각박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진 그런 마음들이 많이 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예술의 전당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양한 예술 공연과 행사들이 우리 지친 국민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귀한 분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BN 시사경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